여러분 잘 지내고 있지? 그렇게 선생님 믿고 있어요. 몸만 집에 있는 거지? 실제로 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긴장감 좀 떨어지지? 그지? 영상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히 긴장감 떨어지고, 또 좀 느슨하게 생활할 수, 그런 유혹이 많다고 생각해. 그래도 여러분들 빨리 학교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 입학하게, 이제 실제 학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2달 동안 못했던 것들은 다 압축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빠요. 바쁘고 선생님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바쁘고 하나하나 여러분들 디테일한 것까지 챙겨주고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학교 와서 좀 느슨해지고 이랬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갖고 집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겠지만 잘 하고 있어. 선생님 보면 잘 하고 있어요. 1반부터 8반까지 얘기 들어보면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긴 한데 칭찬해주고 싶어.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가 좀 게으르게 생활하고 있다면 좀 습관을 학교 일과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고, 지난 시간에 천도연 선생님께서 아마 돌다리를 하셨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오기 전에 진도를 어떻게 나갈까 몰라. 도연 선생님 얘기하셨을 수도 있지만 도연 선생님께서 여러분 이거 교과서 3단원에서 문학 가운데 서사관련 소설적으로 좀 맡아서 해주시고, 선생님이 1단원의 서정갈래의 역사, 여러분 책 지금 목차 지난번에 봤죠. 선생님이랑도 서정갈래 2에서 시 쪽을 선생님이 맡아서 강의를 진행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한 3시간 아니면 4시간, 한 4시간 정도면 어떨까 싶어요. 응? 그래서 선생님은 한 4시간 동안 시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하고, 시 공부법에 대한 선생님의 평소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작품에 나와 있는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작품하고 윤동주의 자화상 이 2개의 작품을 볼 거예요. 시를 이 4시간 동안에 작품 2개까지 다 강의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고민을 했어. 시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하고 많은 문제 이미 많이 풀었겠지, 중학교 때까지도. 그렇죠? 네.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시를 읽어내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영상으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를 이해시킨다는 것이, 시 읽는 법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기본적인 것들, 시 독해에서의, 독해라고 그랬지? 시 감상 아니고 독해라고 그랬지? 이것도 왜 그런지 선생님이 좀 이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시 공부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선생님의 강의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거는 선생님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탑재해 놨어. 알겠죠? 제목은 현대시 분석에 대하여 해가지고 파일 2개를 선생님이 탑재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출력해도 좋고요. 그래, 출력하세요. 할 수 있으면. 아니면 출력이 안 되면 모니터에 띄워놓고 보면서 노트 같은데 뭐 메모할 내용도 있으면 좀 하고. 알겠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시를 선생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능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현대시가 있고 고전시가 있죠. 둘 다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시를 어려워해. 아니,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시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썼지만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아, 굳이 이런 거 읽어야 되나? 응? 근데 자꾸 국어 시간에 시를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한다고 하시고 또 시험에 나오고 그게 수능에까지 나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시에 대한 거부감들, 두려움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죠?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국어 공부에서는 국어에서도 문학 가운데 운문 장면에서 되게 중요해요. 운문 장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시 공부에 대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일수록 선생님 얘기를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라고 하는 거, 시보다 훨씬 재밌는 거 많잖아. 그죠? 시보다는 읽으면 이해가 되는 산문이 훨씬 더 재밌고요. 소설은 스토리가 있잖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재밌고요. 그렇죠? 만화책도 훨씬 더 재밌고. 재밌는 거 많은데 굳이 시를 읽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작정 시 좋아하라고 100% 완벽하게 시를 읽고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 해볼 필요는 있어요. 시는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짧은 몇 개의 문장 속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경제적인 장르이기도 해요. 시인, 그죠? 시인들이 그런 걸 하는 분들이겠죠. 그죠? 그걸 다 떠나서 뭐 입시랑 상관 짓지 않더라도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시를 좋아해요. 시도 한번 써보려고도 해보고, 그렇죠? 네. 선생님이 여러분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교사이기도 하지만 또 직장인이기도 해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월급도 받고 그걸로 또 뭐 가족들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죠?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책도 사고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는 쳇바퀴 도는 일상들을 살아갈 때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 답답해 힘들어 이러다가 선생님이 여러분들 다 아는 그죠? 이 시를 읽게 되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는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라는 시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좀 피로에 지쳐서 축 늘어져 있을 때 우연히 펼쳐든 책에서 본 요 짧은 요 문장들을 읽으면서 선생님은 그죠? 너무도 큰 위로를 받아요. 응? 왜 선생님도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강변에 사는 게 아니라 강변과 반대되는 강변은 아마 자연 같은 것이겠죠? 좀 떨어져 있는 인간사, 세상사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거기서 잔소리도 하고 잔소리도 듣고 그지?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답답할 때 그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감탄사 중에 그런 거 있지? 깜짝 놀랐을 때 너무 놀라고 또는 뭔가 위협을 느끼거나 위험에 닥쳤을 때 엄마! 그러잖아 엄마! 그지? 우리 마음속에 엄마로 상징되는 그 다음에 누나로 상징되는 모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힘들 때 엄마, 누나 품에 가서 안겨서 잠들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어요. 세상사 모든 걱정거리를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것도 어디에서 금빛으로 반짝이는 고운 모래가 펼쳐져 있는 그렇죠? 그런 들판에
강가에 가가지고, 그죠? 사각사각대는 갈리페 노래를 들으며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시 아니잖아요. 이 시를 읽으면서 선생님은 너무 좋았어요. 이게 시의 가치고 효용이라고. 그죠? 그래요. 그래. 힘들 때 좋은 시 구절 하나 읽으면 되게 좋아. 이거 어렵진 않잖아, 그치?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시 한 편씩 있으면 참 좋겠네. 그죠? 됐어. 이런 이야기들, 선생님이 좋아하는 많은 시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그건 오면 기회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봐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나 썼다? 기분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요거 하나 잊지 마라. 시는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서, 그럴 때에는 별로 시를 쓰지 않아요. 기쁨의 시는 없다는 거야. 알겠어? 요 얘기 기억하셔야 돼요. 시는 언제 쓰냐 하면 내가 힘들 때.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이제 이걸 앞으로 마이너스 상황이라는 용어를 쓸 거야. 선생님의 용어야. 내가 어떤 상황,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시를 보통 불러요. 우리가 읽어야 될 많은 시들도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부정적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이게 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잊지 말아라. 시는 언제 쓴다? 내가 뭔가 부정적 상황에 처했을 때. 요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판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왔네. 가봅시다.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두 번째, 앞은 워밍업이었고요. 선생님이 시 감상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무슨 표현을 썼냐면 독해라는 표현을 썼죠. 뭐라고? 독해.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 비문학 독해가 떠오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시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특히 입시국어로 좀 범위를 좁혔을 때 시에 대한 여러분 기존 인식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너무 시 재미없다, 두렵다 이러지 말라는 뜻이었고요.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우리 듣기, 그죠?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있었잖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도 돼서 얘기했으니까. 읽기에는 뭐가 아니라고요? 비문학하고 문학은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 15문제고, 얘 15문제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억이 날 거야. 그런데 한번 들어봐. 비문학은 우리가 독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문학은 소설, 시 뭐라고 이야기해? 감상이라고 그래요. 감상은 느낌 봐요. 그렇죠? 그런데 감상이란 말에는 뭐가 있냐면 감상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감상의 내용이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그죠? 철수가 읽었을 때 감상과 영희가 읽었을 때, 예를 들어 엄마야 누나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를 수가 있다고. 그죠? 저거를 누군가 읽으면, 예를 들면 철수가 읽으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성에 대한 그리움, 자연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영희가 다른 친구는 거기 강변에 가서 살면서 저기가 나중에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서 거기서 땅값이 올라가서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다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지.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요 용어를 쓰셔야 돼요. 시도 감상이라기보다 그래 궁극적으로는 감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감상 이전에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문학, 시도 뭐가 필요하다? 독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독해라고 하는 건 뭐다? 선생님 사실적 사고라고 그랬어.
읽기의 가장 1단계 최초로 일어나는 사고 유형이 바로 뭐냐면 사실적 사고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팩트지. 있는 글에 있는 내용 있는 그대로를 파악해내고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 주술 관계로 되어 있지.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읽고 철수라는 주체가 밥을 먹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 동어 반복 같지만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독해한단 말이에요. 비문학에서. 시도 똑같아요. 시에서도 뭘 하셔야 된다? 사실적 사고를 해야 돼요. 시 뒤에 이제 시어의 속성 찾기, 속성 훈련을 선생님이랑 할 텐데 출발점이 똑같아요. 비문학 독해도 여러분 생각해 봐라. 이런 거죠. 여러분 비문학 이제 실제 시험을 볼 때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거 공부한 게 나와? 아니면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공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게 나와요. 그렇죠. 시험장에서 처음 읽는 글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된단 말이야. 미리 공부한 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맞죠? 그랬을 때 이 사실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뭘 결국 읽어내야 되냐면, 왜 썼을까 이거를 뭐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비문학이라고 치면 이거 왜 썼지? 지필동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뭐야? 결국은 이걸 쓴 이유 아니겠어요? 주제를 찾는 거. 이게 출발이야. 글을 쭉 읽고 나서 이런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글을 썼구나. 이거를 썼구나. 이걸 정확히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비문학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적 사고. 이게 돼야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이고 핵심이야 우리 수능에서는. 여러분 독서에서. 그런데 문학은 뭘 읽어야 되는? 이것도 얘기하겠지만 사실적 사고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되는데 밑줄 여러분 그러면서 읽지 않니? 접속사 세모 치고 막 그지? 마찬가지야. 시도 독해예요. 이게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 사실이 다 정보거든요. 정보. 결국 독해는 뭐냐면 쭉 읽고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고 중요한 정보를 다 압축시키는 거야. 그러면 주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시도 똑같아요. 시도 똑같이 뭘 잘 듣는 거? 밑줄을 잘 듣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밑줄을 긋는 건 어디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예. 그래서 시도 이 시에서의 핵심이 되는 정보에 밑줄을 긋는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다면 그때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그걸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해보는 거, 해봐야 되겠지. 그죠? 그 중에 하여튼 시를 보는 가장 출발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시도요, 사실적 사가 중요하다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그래요. 지필동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필동기. 이 시를 왜 썼을까? 이 시인이 왜 썼을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죠? 그게 지필동기예요. 그거 똑같지 않니? 그게 이제 주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죠? 근데 이때는 지필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시작의 동기. 시를 쓰는 시작의 동기. 그죠? 이게 어디서 올까요?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그죠? 이게 바로 시적과제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이거 찾는 연습이 시 독해의 출발점이거든요. 선생님 해봐요. 이거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도 과학적으로 분석적인 태도로 그러니까 읽고 좋다 이거 좋은데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해가 돼야 좋다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이해가 돼야 이거는 표현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갈 거야. 그치? 그래서 본질적으로 똑같다. 비문학 독해와 시 독해는 본질적으로 똑같다. 왜냐하면 그렇죠? 비문학에서도 지필 동기를 찾아가지고 그게 주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고요. 똑같아요. 시에서도 지필 동기에 해당되는 게 시를 쓰게 된 동기, 그렇죠? 시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적하자처럼 상황일 텐데 이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발상의 전환을 해달라 이런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시 500편 막 외워봤자 소용없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죠?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그죠? 어차피 시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낯선 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이어서 해볼까요? 그게 이런 거죠. 내용이에 500편 외워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요. 내용이에 그래서 한 편에 대해서 한다고 쳐봐, 그렇지? 그런데 이걸 토대로 해서 그죠? 뭘 해주셔야 되냐면 비교시키죠. 요거 잠깐 보면 요거 이제 올려놓고 이거 다음 시간에 해주는 숙제인데 여러분들 해 보시면 어이구야 여기 너무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이게 옛날 거야. 그죠? 이거 내가 공부했어. 진달래 거. 손도현 선생님 수업하셨지만 선생님이 이 작품은요 한 번 더 워낙 시 중에 시고요. 어떤 샘플이 되는 시니까 선생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얘로 얘기해볼 거야. 얘를 내가 공부 막 했어. 근데 얘는 처음 보는 시야.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 하나는 공부했지만 이것만 한 편이 나오면 마치 내가 얼마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놨어. 뭘 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걸 열심히 외웠다는 거야. 핵심 정리 해가지고 쭉쭉 외웠단 말이야. 그치? 이런 것들. 외워가지고 내가 다 분석까지 해놓고, 시에다가 막 형광펜 칠해놓고 막 다 해놨어. 한자딱 나왔어. 그럼 빙고. 그러면 되게 좋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이렇게 다른 작품이 나와서 문제 형태가 하나의 공통점 이렇게 나가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시는 다시 한번 외우는 게 아니다. 그렇죠? 알겠죠? 다시 할게요. 봅시다. 맞춰졌네. 이 비교대조. 한 편의 작품을 이해한 다음에, 그렇죠? 다른 작품, 나 작품과 비교는 비슷한 거, 대조는 뭐 좀 차이점 이런 것들이겠지. 두 개를 엮어서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 한 편을 딸딸딸딸 외운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를 주어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진달래꽃 선생님한테 볼 건데 진달래꽃을 보는 이유가 진달래꽃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진달래꽃을 통해서 그죠? 시를 읽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보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될 많은 작품들에 하나하나 적용해 보는 거죠. 알겠죠? 됐죠? 여기까지 내용 핵심은 뭐예요? 시도 독해다. 두 번째, 그래서 밑줄을 잘 그어야 한다. 그죠? 세 번째, 어디에 밑줄을 그을까를 앞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걸 선생님과 해야 되고, 이 밑줄이 잘 그어지면 다행이지만 너무 시도 많지 않니? 그어지지 않는 시들도 있어요. 좀 어려운 시들이겠지. 그치? 네. 다양한 시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의 시를 보는 암흑이 커진다는 거예요. 갑시다.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오랫동안 고민해서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 한 20년 이제 문학작품 가르치면서 애들이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나는 생각해 본 거야. 한번 봐라. 시가 왜 어려울까? 아까 어렵다 그랬죠? 그거는 시인이 사용하는 시어와 시어를 왜 시가 이해가 안 돼? 시를 읽었을 때 왜 이해가 안 돼? 시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 그 얘기인 즉슨 이렇게 시인이 시를 그쵸? 뭐 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지. 표현. 그치? 그 쓴 시를 우리 독자들이 이해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미스매칭이 있다는 거지. 그쵸? 이때 사용되는 언어와 이때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시는 여러분 비유 있잖아. 그죠? 은유지기로 중학교 때 배웠잖아. 이렇게 시인들은 시어를 매우 함축적이고 그 다음에 개성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개성적이라는 얘기는 자기만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겠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함축적이고 개성적인 언어로 사용해서 표현한 시를 읽고 그대로 이게 벌써 함축이고 개성을 자기만 이해하고 이렇게 쓴다는 자기만의 스타일이라는 거 아니겠어?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뭐로 이걸 바꿔줘야 된다? 이 함축적이고 개성적인 언어를 예를 들면 뭐라고?
지시적이고 사전적인 언어로 바꿔주는 게 시독해예요. 그게 어려운 거지. 그렇죠? 맞죠? 근데 여러분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 우리가 이 함축적 개성적인 시어를 지시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어는 그 시 전체에서 극히 일부예요. 특히 제목을 포함한 몇 개 단어 정도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시도 역시 대부분은 다 지시적이고 사전적인 언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렇죠? 아니, 김성원의 진달래꽃은요. 진달래꽃만 함축적이고 개성적인 시어예요. 나머지는 그렇죠? 다 지시적이고 사전적인 시어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달래꽃만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것이. 다시 이거 지금 왜 하고 있어? 시가 왜 어렵다? 시어가 함축적 개성적인 언어로 사용되었어요. 이거를 지시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볼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어의 속성을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시독의 출발점이야.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시에 정말 눈이라고 하는 소재가 참 많이 나온단 말이야. 눈이 사용됐다고 쳐봐. 얘들아, 눈의 의미가 뭐니? 물론 지시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 써의 눈이라면 뭐 큰 문제가 없겠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서 그치? 얼어가지고 땅에 떨어진 얼음의 결정체 아니겠니? 근데 시인들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 다시 묻을게요. 눈의 의미가 뭐야? 시어에 눈이 나왔다.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알 수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쵸? 아까 선생님 지웠죠? 이 시어의 의미는요. 이 눈이라고 하는 시어가 눈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이때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다시 시어의 속성훈련이라고 했어요. 눈의 의미는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속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체크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눈 그러면 뭐 떠오르니? 눈의 다양한 속성을 시인들은 활용을 하는 거거든? 눈 그러면 뭐 떠오르니? 그래, 하얗다. 떠오르다. 얘기해봐. 또? 하얗다. 또 뭐 있을까요? 그래. 차갑다. 또? 생각난 대로 뭐 깨끗하다. 눈 내리고 나면 깨끗하잖아. 그치? 또? 뭐 덮는다. 또 뭐 있을까? 녹는다. 몰라. 생각나는 대로 이런 것들. 눈에 이런 다양한 속성들이 있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시인들은 시를 쓴다고요. 그럼 생각해봐. 이게 주어고요. 이게 서술어야. 아니면 하얀 눈, 차가운 눈, 깨끗한 눈 이런 식으로 얘가 수식어가 될 수도 있겠지. 눈의 의미는 눈에 있지 않아. 눈의 의미는 여기서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봐라. 이때 눈은요. 조금 우리가 추리할 수 있어요. 하얗다 눈, 눈이 하얗다, 하얀 눈 이랬을 때 눈은 어떤 의미겠어요? 아 이제 조금 오지. 그지? 하얀 눈 물론 더 많은 맥락이 필요해요. 하얀 눈 그러면 일단 최소한 그건 있지 않니? 하얀 눈 그지? 이러면 좋은 이미지가 떠올라 나쁜 이미지가 떠올라 왠지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니? 반대로 봐봐. 차갑다, 차가운 눈 이러면 이때 눈은 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이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 않니? 그렇죠? 깨끗한 눈, 이거 당연히 깨끗한 눈 그런 거 아니겠어? 물론 시 맥락에서 이거 확 뒤집어가지고 깨끗한 게 나쁜 의미를 반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건 일단 제외하고요. 만약에 덮는다는 이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 선생님은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녹는다? 없어지는 거니까 선생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랑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진짜 많이 쓸 말이야. 이거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물어요 선생님이. 이것이 이 속성에서 우리 유추할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거라고. 맞죠? 이거 조금 더 가볼까요? 더 가면 하얀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얀 건 뭘 상징해?
뭐 순수하다. 이때 눈의 의미는 순수가 아닐까? 그죠? 이때 차갑다. 차갑다. 차갑다는 어떨 것 같아요? 차가운 시련 뭐 이런 거 아닐까? 그치? 깨끗한 거. 이것도 뭐 순수랑 연결될 수 있겠죠. 순수나 순결 뭐 이런 것들. 그치? 덮는다. 막 도로가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눈이 막 한 방울이 한참 내려서 나가봤더니 온 세상이 하얗게 다 뒤덮여 있어요. 그죠? 온 세상을 포용하고 있는 느낌. 이럴 수도 있고요. 녹는다. 그 쌓였던 눈들이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마련이지. 그때 느끼는 감정, 허무감 이런 걸 수도 있겠지. 그냥 선생님이 떠오른 대로 해본 건데요. 선생님이 이거 왜 해요? 이 눈이라고 하는 얘는 가장 중요한 빈도수가 높은 이 자연물의 의미, 이게 그리고 이런 게 결국은 뭐가 된다? 시험 문제 별거 아니야. 눈이 사용된 시에서 눈에 밑줄 긋고 눈의 의미가 뭐니? 이걸 찾는 게 시독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주제.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많이 활용하면 순수가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어의 속성을 찾는 연습을 시를 읽으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줄을 여기다 긋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됐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눈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이. 그럼 연습 한번 해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지? 그래, 얘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뭐 중학교 때 이거 있지 않니? 김종민 선생님의 성탄제인데,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다 해석하지 않니? 그쵸? 어두운 방안, 숯불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이거 모르는 말들이야? 아니지? 이거는 지시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무리 없이 읽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지키고 계셨어?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는데 눈을 헤치고 따오셨는데 어린 짐승. 그래서 딱 뒷문도 눈이 치고 선생님 이거 색깔을 못 칠했네. 눈이 치고 있었어. 근데 나도 나이를 먹었고 돌아올 길 없는 도시에서 방금 그 옛날에 이게 이제 눈을 얘기하는 거겠지? 내리는데 불현듯 아버지의 선언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의 붉은 아라리 내력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이가 이렇게 나간다. 이 시는요 결국은 딴 거 없어. 이거 그냥 이야기가 있잖아. 어릴 때 내가 아팠는데 그때 약이 변변치 않으니까 약국이 이렇게 흔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힘들게 아버지가 해열의 기능을 하는 힘들게도 그 눈을 헤치고 가셔서 약을 따와가지고 나한테 먹이셨다는 거 아니야? 세월이 지나서 성탄제인데 예수님이 오신 날, 그렇죠? 지금 난 이제 도시에서 사는 시골이고, 그죠? 지금 이제 눈이 내리네, 그렇죠? 아라리 흐르는 까닭일까? 지금도 그때랑 똑같아요. 뭐가 내려? 눈이 내리네요. 다시 말할 수만 있는 거야. 이때 눈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 눈을 근데 그거라는 거야. 이 눈의 의미가 이제 주제라니까? 그쵸? 이때 눈은 어떤 눈이야? 상황. 아버지가 힘들게 해치고 갔잖아. 눈만 없었으면 편하게 좀 가셨을 텐데. 그치? 응.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 이게 이거의 의미라니까? 부정적인 거. 실현. 이것도 해치고 따온 거라. 해치다 눈이라고. 그쵸? 이것도 부정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눈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였다고, 그렇죠? 실현의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얘는요, 그 옛날 같은 눈이거든요. 이건 과거의 눈, 지금 이건 현재의 눈. 얘는 어떤 의미야? 근거 있잖아. 어떤 속성. 이제 반가운 그 옛날 거,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은 플러스 눈이냐 마이너스 눈이냐? 플러스 눈. 반가운 거. 그렇죠?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이때 눈 속에 따왔는데 이것도 실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눈을 헤치면서 결국은 따오셨다고. 그렇죠? 눈 속에 따오신 왜 따왔어? 이 추운 겨울에 눈을 헤치면서 왜? 아들이 아프니까 아들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그 젊은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그치? 이거는 그걸 뭘 상징하는 거야? 이거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산수유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일 수 있겠지. 그지? 그지? 얘는 실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눈을 해치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했네. 산수유 붉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이 작품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의미들을 이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국 눈의 의미가 뭐냐? 그죠? 이 산수유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찾는 연습을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됐습니다. 선생님 뭐 여기 햇살, 달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 별거는 아니고 이렇게 그냥 선생님 얘기하자는 거야. 햇살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알 수 없다는 거야. 햇살의 속성? 햇살? 예를 들면 따스한 햇살 이러면 이럴 가능성이 높겠지? 아니면 따갑다 햇살 이러면요. 따스하면 뭐 어떤 느낌이 들까요? 따스한 거니까 온기 뭐가 있을까? 그죠? 따뜻한 거니까 뭐 포욕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따갑다는요 마이너스 시들 따가운 햇살 얼굴 찡그리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속성을 찾는 연습을 잘 해달라는 거고요. 달도 그죠? 달이 이렇게 떴는데요, 그렇죠? 혼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때 달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가능성이 높지, 그지? 내 님은 어디 있을까, 그렇지? 그런데 반대로 남친 여친 꼭 손을 잡고 같이 달을 봐요. 이때 달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니? 그렇죠? 이때는 포근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포근함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거 왜 얘기하는 거야? 결국 이 달의 의미가 얘인지 아는 것도 결국 혼자 있느냐 둘이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시작품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시의 이해 정답은 자주 쓰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찾아나가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 원리를 익히고 다양한 시에다가 적용하는 과정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그죠? 더 이상 시 공부할 필요 없는 거야. 그죠? 그런 순간이 이제 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는 독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습서의 내용을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내용을 자습서에 확인하는 공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연습 한번 해봐. 알겠죠? 그놈의 진달래꽃, 그 진달래꽃. 정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부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 틀을, 폼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 앞으로. 알겠죠? 시를 해석한 첫 번째 방법,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영상에서 그것만 얘기할게요. 가장 기본 원리인데요. 잘 보세요. 이 작품 너무도 많이 봤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릴 이 작품을 지금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석. 처음 보는 거야. 여러분 태어나서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읽고 나서 와 정말 쫙 이해가 돼서 너무 좋다. 주제가 막 나오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지?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지금부터 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3단계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우선 이 작품을 놓고 여러분들이 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작 동기가 뭐냐고. 왜 썼지? 그리고 더 나아가 선생님이 이런 얘기 아까 했어요. 처음에. 시는 행복하면 배우실 수 있지 않아요.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럼 기분이 왜 안 좋을까? 그죠? 보세요. 여기 빨간색을 사놨죠?
여기서 우리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왜야 왜? 항상 그걸 놓치지 마세요. 항상 왜다? 왜 썼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시를 썼지? 라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시 속에는 화자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시인하고는 달라. 서술자랑 소설에서 도현생이 말씀하셨겠지만 서술자와 소설가가 다르듯이 시인과 화자는 달라. 시에서 말하는 사람과 처환상세 빨간색 여기 있는 말들은요.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말들이야. 이게 다 시에서의 개념 어들이고 시험 문제에서 선지로 활용되는 말들이야. 이거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처음에 뭘 따져야 된다? 처한 상황.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인, 동기가 되는 거야. 세상에는요, 여러분, 갑자기 기분 좋고, 갑자기 기분 나쁘고 이런 거 있나요? 그쵸? 친구랑 다퉜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고요. 그죠?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고요. 시험을 잘 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고요. 시험에서, 입시에서,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까? 기대치만큼 좋은 성적 못 거뒀어. 그럼 기분이 안 좋은 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시 속에도요, 이런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처한 상황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시공부할 때, 선생님은 처한 상황이 뭐야? 거기 밑줄 그어야지. 이게 항상 이것부터 물어요. 알겠죠? 그랬을 때, 원인 동기에 해당되는 처한 상황을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원리니까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여기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정서. 그러니까 원인, 동기의 결과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수능에서 뭐라고 불러요? 정서. 얘기했지? 친구랑 싸웠어 상황에서 정서. 화남, 짜증남.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정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혈안이 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밑줄을 그어야지. 처한 상황을 찾아서 밑줄 그어야지. 그 다음에 정서에 해당되는 것 찾아서 밑줄 그어야지. 라고 하셔야 돼요. 얘가 보통 거기다 쓰인 뭐야? 이거야.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마이너스 상황인데, 그지? 기분 좋으면 그거는 좀 변태스럽다, 그지? 친구랑 싸웠는데 막 기분이 좋고 이러면 그렇잖아? 시험 망쳤는데 막, 그지? 하늘 나를 같이 기쁘면 안 되잖아.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건 예외적인 거고, 특수한 상황이니까 됐고요. 보통 이렇게 간다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거를 찾는 연습을 찾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그게 보여. 찾으려고 해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를 뭐 하는 거?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식은요, 별거 아니야. 이 정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정서가 있고요. 화가 나. 슬퍼. 그죠? 슬픈데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받아들이는 처리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처리 방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흔히 태도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상황, 정서, 태도. 우리 시독회 가장 기본이고, 중학교 때도 맨날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야. 그러나 이거를 내시 공부에 응용하는 데까지는 많이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부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그냥 읽지 말라고 그랬어? 뭘 찾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봐야 그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선생님이? 그러면 한번 상황정서의 태도에 해당되는 것들 한번 찾아봅시다. 그쵸?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선생님은 여기다가 밑줄을 반드시 그어요. 지금 님이 그쵸? 나를 보면 내가 싫은가 봐. 그쵸? 가실 때 그러면 여기 밑줄을 긋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별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별. 그죠?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별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하고 있는 시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했죠? 이걸 통해서 다른 작품을 공부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계속 가볼까요? 보내드리오리다. 선생님은 여기도 이렇게 밑줄을 그어요. 가실 때에는 보내드리오리다. 태도가 뭐가 있어? 보내지 않으려고 발가락, 바지가락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 보내겠대요. 그렇죠? 보내겠대요. 조금 더 가볼게요. 영변의 약산이니까 이거 산 이름인 것 같고요. 지명 이름 같고요. 그렇죠? 영변 왜 북한 저기 행리사 여기 있지 않니? 그쵸? 진달래 꽃을 가시는 길에 뿌리오리다. 보내드리겠다.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라 꽃까지 뿌리겠대요. 중요한 태도죠. 이거 이별을 수용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이별을 수용하고 있는 거지. 그냥 수용도 아니라고. 그렇지? 오히려 축복까지 하면서 보내드리겠대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걸음걸음 노인 긋고 진달래 꽃이겠지. 밟고 가요. 그죠? 밟고 가요. 그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아니 눈물 흘리다. 선생님이 지금 뭐 찾고 있었는지 아니? 이거에 해당되는 말. 지금 얘는 상황이 이별이잖아. 그렇지? 여기에 해당되는 정서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보이는데 맨 마지막에 나왔어. 선생님은 정서 세모로 표시하거든요. 맞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눈물이니까 이거 뭘까? 기쁨의 눈물은 아니잖아. 슬픔. 그렇죠? 예, 이 시는 일단 없어요. 시적 화자가 지금 이별에서 너무 지금 슬퍼요. 이별, 슬픔에 대한 시거든요.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 조금 더 가볼까요? 이별. 그러니까 이별 뭐랄까요?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이별 너무 하기 싫은데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맞닥뜨린 거라고. 누가 시적 화자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너무 슬퍼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가볼까요? 슬픈데 이 사람은 그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별의 슬픔 이거를 수용해요, 거부해요. 이거 한번 볼까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순응하고 있는. 순응이면은 뭐야? 이별하는데 가셔라 이게 순응일 것 같고 반대되는 게 뭘까? 못 잡게 못 가게 붙잡는 건 거부겠죠. 그렇지? 이 순응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 중심 사고 같아요? 보내줬잖아. 님이 나보면 싫어요? 그럼 가세요. 그지? 임중심.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거야. 응? 임중심 사고방식이야. 그치? 근데 거부하면 누구 중심?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화자 중심. 그치? 사고. 이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을 선제했던 거 그대로 따온 거라. 이런 게 나와요. 분석에서. 그치? 그랬을 때 수능 임중심일 때는요. 자기 감정을 극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너무 슬픈데 슬프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되게 슬픈 거야 이거.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미 내가 싫다고 가는 걸. 그래서 이걸 표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리랑 민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쉬워요. 아리랑 아라리요. 그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여기다 선생님 밑줄 그어야 된다는 거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고 우리 민요가 있죠. 아리랑. 생각해봐. 똑같아. 그거 밑줄 어디다 그어야 돼? 나를 버리고 가시는. 그 이별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슬퍼야. 일단 슬픈 건 맞아. 근데 아리랑의 시적 화자는 되게 다르지. 같은 상황인데. 아리랑은 뭐라 그래? 보내줘 안 보내줘? 못 보내지.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확 나 싫다고 꽃 뿌려주고 이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꽃 뿌려준다니까. 그게 아니라 뭐 한다고? 확 심리도 못 가서 확 발병이나 나마나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되게 이 진달래꽃의 화자와 너무도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 진달래꽃의 화자는요, 이 슬픔을, 이별의 슬픔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극복하고 있죠? 그렇죠? 극복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요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은 우리 민족 고유의 슬픔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이라고 해요. 그죠? 한. 그치? 됐나요? 여러분,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진달래꽃의 주제가 뭘까요? 진달래꽃의 주제가 뭐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습서 여러분, 시 주제가 뭔지 아나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느껴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니? 얘는 시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작품들도 많아요. 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날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를 앞으로 쌤이랑 공부하셔야 돼요. 진달래꽃의 주제가 뭐게? 예, 빙고. 말해봐. 이별의 슬픔 또는 정한과 극복이 바로 이 시의 주제예요. 응? 이게 이 작품의 주제라니까.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어 없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럼 아리랑의 주제는 뭐야? 이별의 슬픔과 그 거부를 표출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지. 하나도 이렇게 상황, 정서, 태도를 차례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죠? 그럼 우리 지금 얘기했지? 앞에서 시어의 의미. 그죠? 함축적인 의미.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시어는 뭐겠어? 진달래꽃이지? 진달래꽃의 뜻이 뭘까? 함축적인 의미. 응? 지시적인 거는 사전에 나오는 말이겠지. 그거 말고 이 시에서만 획득된 진달래꽃의 의미. 이별의 슬픔, 이별의 정환과 그 극복이 바로 진달래꽃이라는 시어의 의미고 이게 결국 주제라니까. 그렇지 않겠어? 맞죠? 그죠?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뭐 이제 어떤 시에 다양한 표현법을 쌤이랑 공부하겠지만 슬픈데 너무 슬픈데 울 것 같으면 진짜 울까 안 울까? 사람 울겠지. 근데 안 울겠대. 그치? 이런 거 이제 반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어적으로 그 역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죠? 그럼 뭐 나중에 합시다. 라는 표현 방법을 통해서 쓰고 있는 시라고. 좀 더 들어가면 나보기가 역겨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글자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7호조, 3, 4, 5조, 3음법. 이걸 이제 민요조라고 하고 이건 좀 나중에 또 할게요. 선생님이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이 작품들 결국 나 스스로 이런 것들의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거를 연결시키다 보니 뭐가 나온다? 시의 주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보는 거지. 나 스스로 느끼면 그렇죠? 여기 보세요. 주제 이럴 게 아니죠? 이별의 정환 이게 상황이고요. 그죠? 정환이 뭐야? 정서라고 슬픔 아까 얘기했지? 근데 이게 승화되는 거니까 극복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상황, 정서, 태도가 바로 이 작품의 주제라는 거. 이걸 나 스스로 그렇죠? 찾아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개념어들 있죠?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시어, 사연, 의지로 이별의 정한 극복, 이별의 슬픔을 극복했다. 선생님 딱 얘기 맞지 않냐? 그죠? 좋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물론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시를 읽어봐야겠죠. 그러나 단순히 자수에 함몰되는 공부는 어차피 모든 시는 다 외울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구조가 이미 되었기 때문이겠지.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그 선생님이 첨부한 그 진짜 오래된 수능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선생님 강의할 거 아니야? 이거는 필요 없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 작품을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보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랑 한번 검토해보면서 이 문제와 작품들 속에 녹아있는 시 독해의 요소들, 그죠? 개념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한번 찾아보고요. 알겠죠? 1시간 정도 선생님이랑
꼼꼼히 강의할 테니까. 그리고 완벽히 이해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 풀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이걸, 여러분들 선생님 그런 얘기 했어. 여러분들 교과서가 2개라고. 학교에서는 교과서 있고요. 기출문제집이 교과서라고 했어요. 그지? 그 꼼꼼히 보셔야 된다고. 그랬을 때, 요 작품들 분석하고 선지, 개념어들 분석하는 시간을 1시간 50분 정도 갖고요. 알겠죠? 뭐 미리 풀어도 좋고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풀어오세요. 풀어와. 그래서 선생님 얘기가 좀 더 고민하고 앉아있어야 좀 더 효율적이겠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도현생이랑 해나 번갈아 간다. 응? 도현생이랑 번갈아 한다. 그렇게 이해해라. 그리고 나서 고재종의 첫사랑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윤동주의 자화상까지 일단 해서 우문할 예정이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필요한 과제들 미리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루즈해지지 말고, 날씨도 따뜻하고 졸리고 이럴 텐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2달여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적응하는 정보가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공부만 꼭 많이 하는 뜻은 아니고, 하지만 긴장감을 갖고 좀 생활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시험 문제 출력해서 풀고 다음 시간에 앉아 있어라. 다음 영상에서 봐. 알겠지? 그래. 안녕.